끊임없이 되풀이되는 5.18 북한군 개입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MBC 취재진이 당시 정보기관에서 광주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지만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일했던 대표적인 우파 인사조차 북한군 개입설은 대한민국의 3대 거짓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런 가짜뉴스는 몇몇 매체를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매체들에 돈을 주고 광고까지 싣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과 관련해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해 조현아 전 사장과 당시 조종사 등에 대한 징계를 3년 넘게 미뤄오다 뒤늦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뒷북 징계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방송인이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하고 강제로 찍은 신체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동료인 배우 지망생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습니다. 서울 강남 4구는 거래가 3월에 비해 60%나 곤두박질 쳤고 재건축 부담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가짜 뉴스를 믿거나 퍼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MBC 탐사보도부가 취재해보니 이미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북한과 연계시켜서 공산 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 임무를 수행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요원의 증언을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중앙정보부에서 국내 정보 분석을 담당했던 전직 직원입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수장을 겸했던 중앙정보부 상황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보안사 요원들이 저희한테 나와서 파견을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감시를 받았어요, 저희가. 실제로. 부장실이나 지휘부에 와서 보고서 같은 거 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바로 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했습니다. 보안사의 통제 속에 중앙정보부도 북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정보 취합에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당시 그럴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의 분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증거나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왔던 보고 중에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건 없었어요. 뭐 그런 간첩들이 난파됐다든지 난파설이나 이런 거는 증거나 그런 구체적인 정황은 나온 거 없었어요. 권력의 핵심이었던 보안사령부 전직 수사관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상부로부터 북한 개입이 분명하다면서 증거를 찾아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시가 내렸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그런 혈통 세력이 침투한 것 같다. 그 위라는 건 보안사령부에서. 왜 없는 보안사령부죠 뭐. 그게 꼭 북한군이나. 그런 첩보가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그 세력이 커질 리가 없지 않느냐. 부수 세력이라는 게 이제 북한 간첩을. 그렇지 그래. 북한 세력 그런 거 아니냐. 그는 5.18 당시 광주로 급파돼 시민들을 직접 조사하고 가담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철저한 색출에도 관련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요? 그렇지. 너 있었으면 그때 이제 신문에 보도되고 검거했다고 나왔을 텐데 못 잡았어요. 신군부의 핵심인 보안사령부가 북한군 침투 탓으로 몰아가려 시도했지만 그들조차 사실 무근으로 결론낸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5.18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 기념일로 정해질 만큼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북한군 개입설을 정색하고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오공이나 보수단체 핵심 인사들도 이건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5.18 이후 8년 만에 열린 국회 광주 청문회.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을 놓고 여당 위원들의 공방이 오갑니다. 공수부대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것은 시위대가 무기를 갖기 전의 상황이겠지. TNT까지 가지고 있는 시위대와 대결할 때. 당시 여당인 민정당 소속 특위위원이었던 신경식 전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국방부와 민정당 사이 수차례 협조 회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위스 그랜드 호텔 거기에 이제 방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이 정부 입장을 들었고. 이런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류에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그런 거 생각을 못했어. 전혀.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러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강경 주장을 펼치는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 그는 5.18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계엄사령부의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고 5.18 청문회 때는 육군 중앙문서관리단장으로 관련 기록들을 모두 열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당시 개미 새끼도 이렇게 하나 그거 할 수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정보기관에 사사시 다 뒤졌어요. 그럼 600여 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안 걸렸다 그 자체가 그리 말이 됩니까? 신군부가 북한부와 관련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려 혈안이었지만 못 찾은 게 실체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대 거짓말이 있어요. 3대 거짓말.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거. 둘째, 이게 남양주하고 이게 화성에 땅굴이 들어왔다는 거. 셋째, 모 사단의 GP에 그래서 그 총기 난사 사건. 이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난사했다는 거.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북한군 개입설이 현재도 사회 한 구석에서 버젓이 퍼지고 있는 것은 이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언론 매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은 김일성과 야합한 게릴라 침략이다. 북한군 개입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심지어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힌치페터 기자까지 북한 요원이라고 주장합니다. 3년 전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저께 북한 열병식에 독일의 힌치페터가 영상에 보였습니다. 80년 강주에 왔던 독일 기자입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한 백인 중년 남성이 찍혔는데 힌치페터 기자는 당시 8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이 매체에는 5.18 관련 기사나 칼럼이 한 달 평균 50건가량 올라옵니다. 하지만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내리게 하려면 기사마다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하는데 보도량이 많아 하나하나 대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분만 5.18 애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판과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건 3년 전 호해 발행 때가 유일하고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기사 유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정식 등록된 매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광고도 싣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집행한 광고 내역을 입수해봤습니다. 한 지자체는 1년에 대여섯 차례씩 꼬박꼬박 배너 광고를 실어 5,075만 원을 광고료로 건넸습니다. 광고를 준 공공기관은 모두 32곳. 5년간 이들이 준 광고료는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 세금으로 집행한 돈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이미 등록을 한 매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매체에 대해서 이 매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민을 학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신군부조차 거짓으로 결론낸 북한군 개입설. 그 가짜뉴스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과 우리 사회를 고통과 혼란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제 북미 관련 뉴스로 넘어갑니다. 북한이
어제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박민주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볼턴 보좌관이 계속 주장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 백악관이 거리를 좀 두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리비아식 모델은 미국 정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that as part of any discussions, so I'm not aware that that's a model that we're using. Look, again,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What was the president's reaction? Sorry, guys, I got to run in for a meeting. But specific thing, I know that comment was made, but I don't think we're going off of. There's not a. 백악관 대변인 입에서 리비아 모델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또 그걸 부정한 것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반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방금 대변인 입에서 나온 또 다른 표현, 트럼프식 모델. 이건 뭡니까? 실체가 있는 건가요? 네, 샌더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 걸 보면 트럼프 모델은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지 않고 두세 개 단계로 크게 나눠서 보상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북한이 6개월 안에 핵무기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 모델이라는 완성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표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볼턴 보좌관은 오늘도 리비아식 모델을 되풀이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게 백악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리비아 모델을 논의한 적 없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 비춰보면 볼턴 보좌관의 의견은 백악관 내부에서 조율된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신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북미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이라는 장애물을 만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볼턴 보좌관이 앞으로 발언 수위를 낮출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리비아식이건 트럼프식이건 간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모델은 죄다 비핵화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요, 핵을 포기하는 기본 전제였던 이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없는 것이죠. 경제 지원에 대한 얘기만 있고요. 자, 어제 오늘 북미 관계를 기싸움으로 표현하는 언론도 많지만 사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은 북미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본질에 해당합니다. 엄지인 기자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은 변하지 않는다며 모든 나라들이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핵 폐기만 요구하면서 체제 보장은 언급조차 없는 일방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체제 보장 문제와 직결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2003년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핵 물질과 장비를 미국 오크리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반정부 시위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토군의 공습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카다피는 처참하게 사살됐습니다. All the evils, plus Gaddafi, have vanished from this beloved country. 미국에겐 성공한 비핵화일지 몰라도 북한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실패한 체제 보장이란 얘기입니다. 리비아 모델이 선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결국은 체제 보장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경제적 보상과 핵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비핵화는 오직 체제 보장이 확실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비핵화 모델을 강요하기 전에 확실한 체제 보장 모델부터 제시하라는 게 물러설 수 없는 북한의 요구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난기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훈 기자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미국 양쪽 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라는 표현과 관련해 청와대는 북미 두 나라에게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북한 역시 판을 깨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청와대는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게는 북한의 입장을 또 북한에게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해 양측의 접점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 발표 이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보좌관과 통화한 것처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북한 측과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 교환과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조율을 시도하려고 하면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청와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라인 통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끝나고 다시 기자들이 물어보자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의 간접 대화를 중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인 오는 22일 이전에 한라인 통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소식입니다. 독립수사단을 맡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정면 반발한 초유의 사태. 이 사태는 내일 오후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봉합이냐 확전이냐가 일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구성 방식을 두고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검은 명단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총장의 최측근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문 자문단은 변호사 4명, 대학 교수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8일 만들어진 내규에 따라 대검이 추천한 10명 가운데 수사단이 동의한 5명과 수사단이 추천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대검은 특히 자문단 위원 7명 모두에 대해 수사단의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 얘기는 달랐습니다. 당초 대검과 수사단이 각각 4명, 3명을 추천해 자문단을 만들기로 했고 대검이 추천한 후보 10명 가운데 부적절한 인사를 빼고 5명을 동의한 건 이들 가운데 4명을 임명해도 된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검이 이를 무시하고 5명 모두 임명하는 일방 통행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사단이 4대3 구도를 위해 수차례 후보를 추천했는데도 대검이 이를 일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결국 기존에 추천했던 2명에 대해서도 의사를 철회하고 자문단 구성 자체에서 발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대검과 수사단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대검은 수사단과 4대3 합의는 없었다며 자문단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은 또 자문단 명단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위원들의 강력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 나갔습니다. 자문단 구성을 두고 편파성 시비에 명단 비공개로 인한 밀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내일 자문단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검찰 패싱 논란으로 한 차례 흔들렸던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은 또다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다량 포함한 음이온 파우더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뉴스로 요즘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 침대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의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라돈 침대의 방사선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생긴다면 폐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라돈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양은 굉장히 높고요. 발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돈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라돈 침대에서 6개월 동안 갓난아기를 키웠던 간호사 엄마는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감마선의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 픽폭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생명 때문이 아닐까 너무 걱정되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모나사이트 그 강물을 사용해서 거기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정부가 무시했고. 라돈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은 음이온을 낸다는 일부 화장품과 목욕용품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방사선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방사성 침대를 시급히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현재 정부가 대진 침대 측에 회수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서둘러 수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저지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내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미 3년 반쯤 전에 벌어진 일을 지금껏 조치하지 않다가 물컵 갑질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이제야 징계를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논의될 대상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 담당 상무, 서모 기장 등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부 조사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는 한편 승무원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 씨에 대해 폭언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상무 역시 승무원들을 회유,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서 기장의 경우 램프 리턴이 부당한 짓이었음에도 조 전 부사장에게 구두 경보나 경고장 제시를 하지 않아 항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사건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검토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검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 그러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나선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용을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한 여성 방송인이 모델 일로 스튜디오에 갔다가 20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반나체로 강요된 촬영을 당했다고 과거 이를 폭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과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글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촬영을 하면서 신체가 드러나는 속옷 착용을 강요받았고 문을 잠근 상태로 20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야한 포즈를 취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된 분위기 속에 겁먹은 채로 촬영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5번의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최근 한 성인 사이트에 당시 사진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양 씨의 글이 올라온 직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한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촬영이 진행됐던 스튜디오 측은 지난 2015년 양 씨와 13차례 촬영을 했지만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출 정도도 사전에 이미 협의된 것이며 불필요한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컨셉은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한 거죠. 알고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밑에가 뭐 틱팬트라든가. 스튜디오 측은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을 당시 촬영에 참가한 동호회 회원이 유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내일 양 씨와 이 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촬영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발생 2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투 집회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남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행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일찍 들어가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로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쇳물을 녹여 맨홀 뚜껑을 만듭니다. 노동자 이재용 씨가 특근이다, 야근이다 해서 한 주 80시간 가까이 일해받는 월급은 약 350만 원.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 근무를 안 하면 월급이 50만 원 깎입니다. 집에 뭐 여유가 있어야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먹고 그런 거지. 그 애는 뭐 돈이 적다 그러면 또 그만큼 생활이 빠득빠득하니까. 50여 명의 공장 직원 대부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시급 9천 원 선. 일도 험해서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입니다. 근로시간이 확 줄면 사람 구하기는 더 힘들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젊은 층 유입이 없는 상황에 그 몇 개 업체가 남아서 생존하게 될지 진짜 갑갑한 노릇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그래서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2020년 7월로 잡힌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인건비는 한 명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임금 감소분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도 월 60만 원까지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213억 원이 잡혀 있는데 모두 4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담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도 최대 50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정부 대책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남죠. 이 문제를 기획 취재한 백승우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네. 이게 들어보니까 정부 대책이 세금으로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정부 담당자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지적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장 힘들어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재정 지원도 길어야 3년이라면서 한시적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워낙 큰 변화다 보니까 안착시키려면 이 덜컹거릴 수밖에 없는데 충격을 줄여서 연착륙시키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은 말이죠. 네.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들이 있으니까 좀 뭐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미리들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기업들은 몸 푼 지 한참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부터 예행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는 스마트 데이다. 또 퇴근 때가 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는 셧다운 제다 해서 이 현대차, SK, LG 대기업들은 이미 다 준비 중입니다. 네. 이 반면 중소기업은 사정이 열악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노동비용이 추가로 연간 이 12조 3천억 원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70%가 300인 미만 기업에 쏠릴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박봉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녁 있는 삶이 좋긴 하지만 그 저녁 있는 삶은 즐길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녁 이게 근로시간이 줄어서 수당이 줄면 이 저녁 찬거리 살 돈도 없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가자면 또 다른 시간을 네. 필요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죠. 어제 보도했던 버스 네. 업계 그리고 어린이집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무제한으로 연장 근로 이건 할 수 없게 됐는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은 나왔습니까?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낮잠 잘 때 교사들이 돌아가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한수문 돌렸고요. 네. 근데 버스는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 군의 취업 설명회를 나가 운전병들이 제대하면 취업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대책까지 나왔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앞으로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집중 교섭을 통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길 거란 예측이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매매 건수가 확 줄었고요.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문만 열어뒀을 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작년까지 그래도 매달 10건은 넘던 주변 아파트 단지 한 곳의 거래 건수가 최근 겨우 한 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매매 거래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 1천여 건. 전국적으로는 1년 전보다 4.8% 정도 줄었지만 서울 강남 4구의 하락폭은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에도 강북 지역은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강남구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일부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음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또 최근 서초구청이 반포 현대아파트에 가구당 약 1억 4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면서 재건축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담금 통보가 예정된 재건축 단지가 서울에만 116곳에 이르는데 조합 설립 일정을 미루거나 일반 분양이 없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단지들마다 부담금 규모를 줄이느라 안간힘입니다. 수익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초과이익 환수세를 좀 줄여서 전체적인 부담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최저간을 만들려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 해외 뉴스만 보면 거의 실현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동안 차가 거의 없는 고속도로 같은 데선 성공했지만 신호등이 많고 차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도심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 현장을 김장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신호가 바뀌자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도심에선 끼어드는 차를 만나는 게 다반사. 오른쪽 차량을 피하기 위해 왼쪽 차선으로 그 앞을 다시 다른 차가 막아서자 핸들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피해갑니다. 차량대 외부엔 25개의 센서가 부착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선보인 자율주행 기술은 5단계 중 3단계. 대부분 손을 놓고 달리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obis is currently developing radar, lidar, and camera sensors, and we're planning to secure the capabilities to develop these sensors by 2020. 운전자가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는 4단계에 도달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간 주행 기술이 중요한데 고속도로나 미국의 한적한 도로에선 성공했지만 우리나라 복잡한 도심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선 걸로 알려진 구글 계열 웨이모는 4단계 기술을 거의 완성한 걸로 알려졌고 GM과 다임러 벤츠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력은 세계 12위 정도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기술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는 AI가 몰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법적인 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 상태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다른 곳을 보다가 사고가 난 뒤 깜짝 놀랍니다. 얼마 전 벌어진 실제 상황으로 최근 이런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운전을 안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가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율주행 사고라도 차량 소유주가 책임지게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무인 자동차 쪽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결국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질 걸로 예측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윤리적인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갑자기 역주행하는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이를 피하면 보행자들이 크게 다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지 않으면 탑승자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그냥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그냥 가는 로봇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더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테슬라 등 자율주행차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학계의 논의만 겨우 시작됐을 뿐 정부나 국회의 입법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뒤에 보시는 게 이게 식물원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타나는 거실은 여느 주거시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실에 면한 방의 문을 열자 눈을 의심하게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방 안은 초록색 잎을 가진 식물로 가득합니다. 마약류인 대마를 수경 재배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동 타이머 기능을 갖춘 LED 조명이 햇빛을 대신하고 물을 공급하는 펌프까지 설치돼 대마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췄습니다. 생육실과 건조실 등 방이 모두 4개, 재배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렇게 기른 대마를 단속을 피해 팔기 위해 치밀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이른바 디웹 사이트에서만 대마를 팔았는데 IP를 바꿔가며 SNS에 대담하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거래에는 사이버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가상화폐인 일명 다크코인을 이용했습니다. 다크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거래 확인이 빠르고 추적은 더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 재배와 판매로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강모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가 구본무 회장의 장남으로 LG가 4세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사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의 와병으로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어 주주 대표가 추가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후계 구도를 대비하는 일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의 땅을 빌린 뒤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친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만든 쓰레기산이 수도권에만 18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땅을 빌려준 주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도로 옆으로 요새처럼 철제 펜스가 둘러쳐졌습니다. 펜스 안으로 들어가자 신발과 옷가지 같은 생활 쓰레기부터 고무 타이어와 폐전선 같은 산업 폐기물까지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16,000제곱미터 축구장 2개 크기의 공터에 쓰레기 4,500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직폭력배 39살 김모 씨 등은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기 계약으로 빈 땅을 빌렸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번호 수거해서 분류를 해서 수출한다고 그래요. 근데 니네들 기특하다. 빌린 땅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밤에 온갖 폐기물을 옮겨놓았습니다. 라이트, 미등 다 끄고 또 문지기가 나가서 바깥에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폐기물을 절차대로 처리하면 25톤 트럭 한 대당 250만 원 정도가 들지만 불법 처리하면 40~5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수도권 18곳에 폐기물 4만 5천여 톤을 버리고 달아나 66억 원을 챙겼습니다.
땅 주인들은 많게는 10수억 원을 들여 쓰레기를 대신 치워야 합니다. 못 치우면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제 대출받아서 딴 땅이어서 그걸 갖다가 하면 이자며 뭐 생활이 돼가지고 생활이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일당 5명은 구속됐지만 이들이 쌓아놓은 쓰레기 산은 그대로 남아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대전 경기에서 최근 잘 나가는 팀이죠. 한화가 발로 뛰는 야구로 위닝 시리즈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1회 로하스의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잡은 KT. 하지만 리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화의 발야구가 KT 내야를 흔들었습니다. 하주석이 번트 안타로 주자를 쌓아갔고 내야 땅볼을 친 송강민도 열심히 달려서 동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당황한 KT 포수 장성우의 어이없는 실책까지 이끌어낸 한화는 1회에만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한화의 집중력은 수비에서도 빛났습니다. 내야에서는 송강민이 안타성 타구를 건져냈고 외야에서는 최진행이 담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수비를 펼치면서 한화가 위닝 시리즈에 한 발 다가서 있습니다. 고척돔에선 기아와 넥센이 홈런을 주고받으며 살얼음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2회 넥센 선발 로저스가 3루 주자 김주찬을 태그하는 과정을 놓고 감정 섞인 플레이가 아니냐는 기아 김기태 감독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의 키플레이어죠. 기성용 선수가 어느덧 센츄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이번 월드컵, 각오도 남다르겠죠. 어느새 올해 30살이 된 기성용 선수. 대표팀 생활 10년, 그리고 월드컵도 이번이 3번째인데요. 오는 28일 온두라스 평가전에 출전을 하면 우리 선수로는 10번째로 A매치 100경기 출전을 달성하게 됩니다. 제가 데뷔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도 참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한 만큼 당연히 웃으며 돌아오고 싶겠죠. 이번의 월드컵은 뭔가 좀 부담감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나 또 국민들이나 또 우리 고생한 모든 스태프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기대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알지만 묵묵하게 잘 준비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는군요. 더 이상 뭐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끈끈함이나 또 남은 한 달 동안 조직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서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 있게. 기성용 선수의 웃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여자역도의 제2의 장미란을 기대하게 할 만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또래의 남자 학생들보다도 기록이 좋다는 15살 역도 요정 박혜정 선수를 90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선부중학교 역도 선수 귀요미 박혜정입니다. 내가 벌써 이거를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친구들도 오고 기사 뽑다고 축하하다고 해주시고 유튜브를 보고 장미란 선수께서 올림픽 뛴 거를 보고 그 역도라는 운동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졸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듣고 발표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애들이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적당하게 주는데 저는 조금인 것 같아갖고 팔씨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재줬어요. 잘 이겼습니다. 역도 얘기가 그냥 주된 얘기 같아요. 뭐 어디 먹고 싶은 거 그런 거밖에 얘기 안 해요. 저는 연예인에 관심 없고 운동선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도전하는 그런 게 남들보다는 좀 특출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무서움을 모르고 도전하는 아이. 이거를 이겨내는 게 그냥 나중에 저한테 이제 큰 이득이 온다. 도쿄올림픽이랑 파리올림픽 거기를 꼭 출전하고 싶고 이제 금메달 꼭 따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속 164km의 타구를 배에 맞은 메이저리그 베테랑 투수의 반응, 토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나이 46살 메이저리그 최고령 바톨로 콜론입니다. 어우, 강한 타구에 맞았어요. 자, 일단 공을 주워서 타자 주자 아웃을 시켰는데 깜짝 놀란 코치 이제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뭐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유 있는 표정. 자, 다시 보시죠. 타구가 강타한 곳이 복부였는데요. 넉넉한 뱃살이 시속 164km의 타구를 에어백처럼 막아줬다는군요. 본인도 뱃살 덕이라며 웃었다는데요. 7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에 시즌 2승까지 챙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미손 수비를 한번 보시죠. 잘 맞췄죠. 자, 가운데로 쭉쭉 뻗어서 어우, 이걸 잡아냈군요. 자, 담장을 밟고 한 번 더 뛰어 올랐는데 무협 영화에서나 보던 2단 점프, 알모라 말 그대로 벽을 타고 올라간 홈런 도둑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입니다. 상대 수비의 실책을 그리즈만이 놓칠 리가 없죠. 자, 이번에도 그리즈만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르세유를 꺾고 통산 3번째 유로파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아마 야구 팬들이라면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프로포즈입니다. 여자친구도 몰랐던 시구 프로포즈. 야구공 속에 반지까지 넣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습호우는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띠형태를 이루며 발달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곳곳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차츰 자정을 전후로는 저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밤새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최고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남부와 호남의 20에서 60, 영남 지역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 북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개겠습니다. 모레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내일은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가 되겠고 강릉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전주 22도, 대구는 2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껴있는 다음 주 초반엔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